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장탕 한 그릇이면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협치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민생을 챙기자고 하면서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정민의 야당 의원들을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일하자는 겁니까? 협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국감을 제대로 치르자는 겁니까?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프레임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진짜 대국민 사기극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당대표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당대표님께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00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좀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잘한 점이 딱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평가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분식 정치, 두 번째는 특검 농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00일 동안 저는 특검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 우리 분식회계라는 말이 있는데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긴 하는데 속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만 보더라도 뭐가 있는 것 같았지만 되돌아오고 나서 결국 반도체 규제가 강화됐고 이번에 조지아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관세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700조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직접 투자인지 아니면 다른 투자 방식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직접 투자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00억 정도인데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외환 보유고에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자화자찬만 합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졌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사실상 강제 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진 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 덧센상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공사를 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지금 심각하게 위축돼 있죠. 그로 인하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죠.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뭐 지금 최근에 거의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됐고 청년 고용률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뭔가 계속 잘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식정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저는 뭐 여당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특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동시에 3개의 특검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사는 특검이다. 그리고 야당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나옵니다. 교묘하게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그리고 지금 국감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냥 뭐 지금 몇십 명을 지금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민생을 챙기자고 하면서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정기 국회 기간 중에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을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일하자는 겁니까? 협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국감을 제대로 치르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특검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그런데 그 특검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고 저는 때로는 위법적인 수사고 근데 사법부가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이 상황 저는 특검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제 그저께 또 만나셨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말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서 회담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양자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야당 대표를 불러서 하자,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국제사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회담 3시간 전에 SNS에 뭐 숙청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대화 중에도 뭐 미친 째 이러면서 그게 뭐 특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야당과도 잘 대화하고 협치를 잘 하고 있다. 뭐 우리는 야당 탄압 뭐 특검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인 나는 야당과 손잡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회담의 성과나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국민들께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취임 직후와는 달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 뭔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교 성과를 국민들께 좀 알리고 싶은 것은 조지아주 사태 때문에 이제 엉망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띄워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자진 출국하겠다, 이제 국내 무사하게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자꾸 이게 사실상 출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그림은 원하던 대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가 야당과 이렇게 손잡고 협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담에 임한 것은 적어도 거기에서 협치를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일이라도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야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민생을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원했던 그리고 여당이 원했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저는 이건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서 적어도 중요한 몇 가지는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래도 협치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것은 회담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특검법 연장하는 건 안 된다. 내란 특별재판부 절대 안 된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대 안 된다. 저는 제 이런 요구가 제가 제안한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이것이 정치적인 쇼나 대국민 사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수용을 하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수용을 해야 이번 회담이 정말 협치를 위한 물꼬를 트는 진정성 있는 행보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진짜 대국민 사기극이죠. 예. 단독회동 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냥 알개탑을 따로 안 한 건지 아니면 좀 대응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한 건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주식 양도세 그리고 청년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증가할 방안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엄격 적용을 시사하면서 건설 경기가 매우 위축돼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부처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했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아마 네.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혀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저는 코스피 5천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덧센 상법, 노란봉투법 이거 다 통과시켰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엄격 적용을 시사하면서 지금 사실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숨 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경제 기초 체력을 다 무너뜨려 놓고 어떤 방법으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에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완화해야 된다. 이것을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덧센상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나서 오히려 직후에 계속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코스피를 5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 명확하게 답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리스크가 아니라 저는 중국과 북한이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러의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은 무언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그것을 계속 충족시켜 준다면 저는 한국과 미국과 관계는 뭐 지금처럼 약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잡음이 생길 수는 있어도 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하고 멀어지냐면 이재명 정부가 멀어지면 안 되는 중국과 북한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한국과 미국의 외교 문제, 관세 협상, 여러 가지 국방에 관한 여러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막다른 골목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막다른 골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막다른 골목이 생길 텐데 앞으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답도 반드시 국민들께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특검 농단 전국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즉 3특검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여당이 그걸 추진할 때 대통령의 뜻도 같은지 같지 않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그렇다면 같지 않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의 뜻이 더불어민주당의 뜻과 다르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다면 저는 대통령의 뜻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 계속해서 저건 뭐 국회에서 할 일이고 여당이 한 일이라고 핑계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 통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제2요구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떤 게 첫 번째 의제로 좀 다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구상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상법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맨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로 인한 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금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보안입법이 된다고 해서 기업들의 그 우려와 공포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미 마음이 떠난 기업들의 그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기업들의 입장을 들으면 이미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기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안입법을 빨리 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인데 과연 보안입법만으로도 이분들의 돌아선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보안입법을 마련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일부 의원님들도 발의를 하시긴 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노란봉투법, 보안입법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또 다른 입장이 있으신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점거는 안 된다. 그리고 대체 근로가 허용돼야 된다. 몇 가지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할지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상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그 의결권에 관한 뭐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의결권에 관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보완입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더 센 상법을 또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각 같은.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속도를 내서 기업들을 숨 쉴 수 없도록 만들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가겠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빚은 무한대로 늘리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만 존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털어먹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덧센 특검법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통과가 된다면 향후 대응 전략, 뭐 장외로 나가시는 건지 위헌 소송을 검토하시는 건지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뭐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인 방법 또 법적이지 않은 방법. 국회 내에서 국회 밖에서 뭐 어떤 싸움이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저희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것인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국회 내에서 로텐더에서 뭐 규탄 대회하고 표결할 때 뭐 퇴장하고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그럼 해당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장외투쟁까지도 좀 검토해 보겠다라는 예. 입장이신 건가요?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민주당 특히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카드를 들고 지금 야당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계속 그 위헌정당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는 하겠죠. 왜? 그래야 자기들은 지방선거도 치르고 내년 그 다음 총선도 치르고 그리고 민주당은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봤지만 실력이 안 돼요. 국정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를 공격하면서 그 반사익으로 그 끌고 가는 거 외에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당 해산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정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때 정당 해산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계엄과 우리 국민의힘이 물론 계엄에 대해서도 그건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계엄과 국민의힘이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조차도 계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했던 상황인데 뭐 한동훈 전 대표께 물을게요. 계엄 있을 거 알았냐고. 당대표도 몰랐던 그 계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랐던 그 계엄을 우리 국민의힘이 뭘 알고 뭘 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무엇으로 돌리려 하냐는 겁니까? 하냐는 거라는 저는. 그러니까 위헌정당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소환하는 것도 없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특검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옆에서 군부를 떼는 것이고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어서 굴려도 그리고 특검이 아무리 무도하게 수사를 해도 법적으로 절대 없는 고리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위헌정당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도 개의치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이고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걸 계속 저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선동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차단하는데 저희가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민주당의 그런 비열한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저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게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계속 저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민생을 챙겨야 될 국회가 저기에 빠져서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면서 민주당은 계속 이 계엄이라는 과거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저것이 짜증나고 유감스러울 뿐이지 내란정당 해산, 정당 해산 이거에 대해서 저는 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아직 4개월밖에 안 됐고 결국 이제 민주당은 그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국감에서 공세를 펼칠 텐데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예를 들어 뭐 문재인 정부 걸 좀 끄집어내서 공세를 펼치시거나 이런 전략이 있을까요? 국정감사. 100일밖에 안 됐지만 네. 이재명 정부 100일만 하더라도 비판할 것이 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지금 되신 분들 그리고 됐다가 낙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청문회 마쳤던 분들 이렇게 다 보면 인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비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통과된 악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게 있고 뭐 관세 협상이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충분히 이재명 정부 100일이지만 저는 뭐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적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100일에 집중해서. 네. 정청래 대표와 단독 회담은 좀 언제쯤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런 계획이라던가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정청래 대표가 협치할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지요.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밥 먹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장탕 한 그릇이면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뭐 맛있는 밥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서로 앉아서 성과 없이 불편한 얘기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협치할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과 만나서 여당이 많은 걸 가졌으니까 양보하라고 하는데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해산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로 봤을 때 네. 어떤 협치가 가능했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태도로 봐서 무슨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사진 찍는 장면을 연출하자고 한 그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알면서도 네. 저는 간 것은 그래도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려는 진정성이 일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당의 대표가 계속해서 정반대로 간다면 저는 제가 굳이 더 그렇게 대통령이나 여당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에 제가 굳이 계속 호응해야 될 이유는 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만나면 전날 대통령과 만나서 그런 회담을 하고 어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본다면 진짜 사기죠.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오지 말든지요. 그럼 대통령은 저를 부르지 말든지. 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어쩌면 많은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적어도 최소한 협치의 마지막 씨앗은 밟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고요. 마지막 그래도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부른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제가 요구했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당이 변하지 않으면 정청래 대표한테 먼저 만남을 제안하시. 우리가 변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안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이 주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당이 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당이 줄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나서서 협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게 필요 조건입니다. 좋아. 본인들이 세 개를 우리한테 받아가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라도 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는 대화가 가능하고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여쭤보면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좀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사무처 인사를 하면서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국을 하나 신설해서 우리가 그동안 전략이 부재했었다. 단기 전략이든 뭐 중기 전략이든 장기 전략이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싸우고 그다음에 전략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여연 연구원장에 대한 임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연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돼야 그에 맞는 연구원장을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지 않은 시점에 하겠지만 여의도 연구원에 정책을 개발하고 아젠다를 계속 발굴해서 우리가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싱크탱크 민주당에서도 부러워했던 여의도 연구원의 그 명성을 네. 다시 되살려내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결국은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오히려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그런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당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것을 공천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평가 기준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TF를 발족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연수원도 없어서 지금 사실 교육 기능이 다 사실 유명무실해졌는데 당원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다시 빨리 살려내고
전당대회 약속드린 것처럼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복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잘 싸우는 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식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여러 가지 평가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지금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만을 체크하고 있지만 본회의장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대정부 질문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지, 상임위 출석도뿐만 아니라 상임위장에 끝까지 남아서 싸우는지, 뭐 질의를 어떻게 했고 자료 제출을 얼마나 했고 또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또 얼마나 많은 토론회를 했고 뭐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상임위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그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직능단체가 참석해서 뭐 소통하고 있는지, 또 방송에는 얼마나 출연했는지, 또 뭐 정책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발간을 했는지, 지역에서는 또 지역 활동을 얼마나 하고 당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당원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뭐 저는 평가할 수 있는 뭐 내용들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F는 그럼 뭐 다음 주쯤이라도 우리가 이제 곧 부총장을 임명하면, 전략계획 부총장과 조직부총장까지를 임명하면 우선 조강특위를 통해서 지금 비어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도 일단 빨리 채워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도 최대한 빨리 발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의원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그다음에 앞으로 연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교육 기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그다음에 인재 영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당장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여연 연구원장도 늦지 않은 시점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대 과정에서도 이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향후 이제 뭐 지방선거나 당 운영 과정에서도 좀 이런 분들, 아마 조강특위도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반복적으로 그동안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오히려 뭐 해당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감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우리 원 내에서 뭐 해당 행위를 한다거나 뭐 당의 입장과 계속 당론을 어기면서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겠다는 제 입장은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당원이면서 뭐 방송에 나가서 뭐 해당 행위 발언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당의 단합을 깨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일단 취하겠습니다. 원외 인사에 대해서 뭐 원외 인사든 누구든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의 당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국민의힘의 당원이면서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럼 이제 전대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약간 뭐 일부 분들의 평가지만 약간 이제 좀 강한 어조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평가를 받으셨지만 또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약간 이제 또 톤이 내려가셨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신데 좀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저는 전당대회 당내 선거지만 선거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표현이 있고 당대표가 돼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모든 당원의 대표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가 주는 무게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톤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서 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약속했던 것들을 저는 지키지 않는 일은 없다.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일은 없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면서 싸워야 되는 제1야당 대표로서 네. 그 대표라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 그리고 대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그 두 가지는 네. 제가 망각하지 않고 마음에 늘 새기면서 당대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전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견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당대표 임기 중에 혹시 가실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접견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신청했다가 한번 맞아요. 불허가 됐고 네. 또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불허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늦지 않은 시점에 접견을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는 큰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네. 제가 그 다음에 당대표로서 어떤 행보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보들과 서로 상충되거나 그런 행보들이 뭔가 다른 의미를 낳게 될 수 있을 때에는 저는 그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늦지 않은 시점에 접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뭐 일부의 평가긴 하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약간 좀 톤이 좀 세다. 원래 지도부는 약간 이제 좀 낮은 약간 톤 조절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좀 발언을 세게 하신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그분들이 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딱 어느 한 특정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최고위원들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 이 초점에 맞는 발언만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있고 네. 본인이 각자 정치는 나를 지지해주는 분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최고위원의 발언이 다 여기로 모아져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외에 그럼 다른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누가 목소리를 대신해주고 누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싸웁니까? 우리 당에 해롭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목소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힘든 그 범주를 벗어난다면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들도 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네.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저는 일일이 간섭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일일이 네. 그렇게 통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뭐 전한길 선생님을 기용하시는 여부는 뭐 따로 기용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제 어떤 생각? 저는 이미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저는 관군이고 네. 전한길 선생님은 의병이다. 안에서 싸울 사람과 밖에서 싸울 사람이 있고 네. 안에서 싸우는 게 효율적인 분이 있고 밖에서 싸우는 게 효율적인 분이 있다. 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상임위장이든 본회의장이든 어디서 하는 발언이든 네.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누구를 보고 발언하는 거냐면 국회 담장 밖에 국민들을 향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 안에 있는 그리고 국회 밖에 있는 그리고 좀 더 멀리 밖에 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멀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한길 선생님처럼 뭐 각자 자리에서 이 국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가장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어쩌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분의 역할이
107명의 역할보다도 저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한두 명, 두세 명의 역할보다 그런 분 한 명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굳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역량을 축소시키는 자리로 그런 분들을 모셔오는 일은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좀 중도가 매력을 느끼는 보수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어떤 묘책이 있을지 좀 여쭤볼 수 여러분 있을까요? 중도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이죠. 국민의 삶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챙기는. 네. 그러나 정책은 가치를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보수의 가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통해서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